안녕하세요. 오늘은 48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다뤄보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내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진호, 올해 48세입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왔고,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특히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아내 주아는 43세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년 전 결혼할 때부터 둘 다 교사였죠. 안정적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교사 부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초기에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주아가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있을 때였어요. 병원비를 내려고 주아 통장을 찾던 중 통장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8개월째였어요. 여보, 이 입금 내역이 뭐야? 아내가 열이 있는 상태에서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거? 미술학원에서 특강 나가는 수입이야. 어느 학원? 강남 쪽. 주말에 나가는 거야. 아이들 입시, 미술 특강.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주아가 주말에 특강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매달 200만 원씩이면 상당한 수입인데 왜 얘기 안 했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안해. 주아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더 묻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나에게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대학 동기이자 세무사로 일하는 성욱이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했습니다. 성욱아, 혹시 교사가 외부 강의하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특히 교감급이면 더 엄격해. 왜? 우리 주아가 미술 특강을 나간다는데. 성욱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습니다. 진호야, 뭔가 이상한가?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매달 200만 원, 8개월째 지속되는 정기 입금, 그리고 아내의 어색한 반응까지. 진호야, 이거 확인해 볼까? 교사 외부 강의는 다 신고 기록이 남거든. 이틀 후 성욱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호야, 주아씨 외부 강의 신고 기록이 없어. 그리고 이 입금 강남의 어떤 미술학원에서 온 것도 아니야.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이라는 중소기업 법인 계좌야. 대표자는 이창수라는 사람이고, 이창수, 주아의 성은 이씨입니다. 혹시 성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진호야, 이런 거 함부로 조사하면 안 돼. 하지만 회사 정보 정도는 공개된 거니까. 다음 날 성욱이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설 대표 이창수, 57세. 고양시에서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인 이름이 김영희, 55세. 그리고 자녀 항목에 이주아사 13세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아 부모님인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아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었고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주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주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매달 200만 원. 그리고 이창수 씨. 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 전부터. 주아야, 이게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주아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천천히. 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6살 때 버려졌어. 그 사람들한테. 뭐? 이창수, 김영희, 내 친부모지.
하지만 나를 키우지 않았어. 6살 때 아동보호소에 맡기고 사라졌거든. 제가 알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말한 건 거짓말이야. 부모가 안 계신다고 하는 게 버려진 아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 주아야,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어. 18살까지. 그 다음엔 정부 지원받으면서 대학 나오고 임용고시 붙고 혼자서 다 해왔어. 눈물이 주아의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3년 전? 응.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가족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용돈이나 보내주겠다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정한 금액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면서. 그리고 조건이 있었어. 조건? 연락하지 말라는 거. 그냥 조용히 돈만 받고 살라는 거. 그래서 받은 거야? 주아가 저를 보더니 울먹였습니다. 진호야, 나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는지. 비록 돈이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주아야. 하지만 돈 받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 이게 사랑인가? 가족인가? 그냥 면죄부 사는 돈 같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왜 이 비밀을 숨겼는지, 왜 혼자 고민했는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나를 그냥 이주아로만 봐줬어. 불쌍한 아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그게 좋았어. 처음으로 그냥 나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 그날 밤부터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보였거든요. 우선 제 직장 문제였습니다. 교장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아내가 출처 불분명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정 수입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0대 여성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네요. 우선 이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격이요? 증여인지, 보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이요? 연간 200만 원씩이면 2,400만 원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이시라면 더욱 조심하셔야죠. 집에 돌아와서 주아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아야, 우리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 세금 문제로, 그리고 내 직장 문제로도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주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선 그 사람들과 만나보자.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확인하고.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주아야, 이건 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 직장의 문제이기도 해. 처음으로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8세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성욱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욱아, 세무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가족 상담 전문가도 아는 사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복잡한 상황이야. 법적으로도 정리하고 심리적으로도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48세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희는 이창수 씨 부부와 만났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서였어요. 이창수 씨는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57세,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해온 것 같은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 부인 김영희 씨는 55세로 소심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죄책감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창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 봤으면 계속 안 보는 게 나았을 텐데요. 주아의 말에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남편 이진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을 보내주시는 것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부족한가요?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인지 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세금 문제, 제 직장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주아의 마음 문제까지. 지난 3년 동안 주아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돈은 받지만 가족은 아니라는 그 애매한 관계가. 김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때는 왜 주아를 보육원에 맡기셨나요?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창수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빚에 쫓기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업이 좀 안정됐어요. 그때 주아를 찾았죠. 미안한 마음에. 하지만 함께 살자고 하지는 않으셨죠? 김영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기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았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관계는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만약 정말로 주아와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이요? 가족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주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호야, 주아야,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면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닐까? 6개월 후 저희는 가족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아가 더 이상 그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창수 씨 부부가 진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주아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 지난주 주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평생 그 애매한 관계에 머물렀을 거야.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48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책임이고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족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호 씨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 상담 센터나 법무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49세 강세훈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배신의 아픔보다 더 큰 상실 앞에서 한 남자가 내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24년. 나 강세훈은 기계 설비 분야에서 20년을 일해 지금은 중소기업 공장장을 맡고 있다. 49살 나이에 대출이 남은 아파트 하나? 그리고 25살 딸 지연이가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아내 은희와 둘만 남은 집.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오후 3시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오라고 하시는데 장모님은 1년 전부터 암 투병 중이셨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위독해지실 줄은 몰랐다. 지금 갈게. 지연이한테도 연락했어? 응. 지연이도 오고 있어. 나는 급하게 회사 일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은희가 울고 있었다. 24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 의식은 있으시는데 말씀을 거의 못하셔. 의사 선생님이 말기라고. 병실로 들어가니 장모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 한때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으신 것 같았다. 내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려보시더니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다.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장모님은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24년 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모님은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그런데 그때였다. 은희가 갑자기 내 팔을 잡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세훈 씨,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있어.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은희의 얼굴은 창백했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못 말할 것 같아서.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년 전에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지역 축제 때 미용 봉사 나갔다가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 4개월 정도 그런 관계였어. 4개월. 은희와 나 사이에 4개월 동안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끊었어. 3개월 전에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4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다니.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둘만 남게 되잖아. 그때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집에 가볼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세훈 씨, 지연이가 오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못 있다고 해.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24년이었다. 은희와 결혼해서 지연이를 키우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은희는 밤늦게 들어왔지만 나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 그리고 병원 안 가? 나는 회사 가야 해. 엄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내가 가 있어.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사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하 직원들이 뭔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4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49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점심시간에 딸 지연이가 전화했다. 아빠,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 저녁에 갈게. 아빠, 엄마가 뭔가 이상해요. 계속 우시고, 아빠 얘기만 하시고, 지연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날 저녁 병원에 갔을 때 장모님은 의식이 더 흐려진 상태였다. 은희와 지연이가 침대 양쪽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아빠 오셨어요. 장모님이 힘겨운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다. 세훈아. 네, 어머니. 은희한테 내가 너무 미안했어. 좋은 남편인데 그걸 몰랐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장모님은 뭔가 눈치채고 계셨던 건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너 착한 아이야. 은희를 잘 부탁해. 그 말씀을 하시고 장모님은 다시 의식을 잃으셨다. 3일째 되는 날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다. 이연주라는 45세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였다. 가족분들 많이 힘드시죠? 특히 남편분,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은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가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임종을 앞둔 가족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커서 평소에 없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연주 간호사는 우리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부부치료나 가족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별을 함께 경험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는 부부가 48% 정도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냐를 묻지 마시고 하고 싶으냐를 물어보세요. 환자분에게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약이거든요. 그날 밤 은희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다. 왜 그랬어? 외로웠어. 당신은 늘 바쁘다는 말로 날 혼자 두고 지연이가 시집 가고 나서는 더 그랬어.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여자로 봐준다고 느꼈어.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나?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족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느낌?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표현이 없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었다. 나는 24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병원 수납처에서 간병비를 계산하는데 월 60만 원이 나왔다. 거기에 각종 치료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이 넘었다. 의료진이 설명하기로는 앞으로 연간 1,5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다고 했다. 우리 가게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용실 문 닫고 간병비라도.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라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내가 그런 일만 안 했어도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연간 1,5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고려해야 하나. 그때 지연이가 병원에 왔다. 아빠, 엄마, 제가 용돈이라도 보탤게요. 신혼이지만 남편도 도와주겠다고 해요. 지연아, 내 돈은 내가 써.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인데 지연이를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적어도 딸은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공장장 월급 500만 원에서 대출 상환 2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남았다. 간병비 100만 원을 내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다. 하지만 돈 때문에 장모를 포기할 순 없어. 그때 문득 생각났다. 간호사 선생님이 한 말, 사별 후 관계가 개선되는 부부가 48%라고. 그럼 나머지 52%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아내의 불륜을 남편이 용서하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럼 나는 20%에 들어가려는 건가? 장모님은 일주일을 더 버티셨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회사 일은 부공장장에게 맡기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장모님은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셨다. 손을 꼭 잡으시곤 했다. 은희는 밤낮 없이 간병을 했다. 4개월 전까지 다른 남자와 있었던 그 손으로 지금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여보, 좀 쉬어.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 은희를 보면서 생각했다.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구나.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동시에 24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 밤, 장모님이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셨다. 세훈아, 고마웠다. 우리 은희 잘 부탁한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은희도 좋은 사람이야.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장모님은 평안히 돌아가셨다. 은희와 나, 그리고 지연이가 손을 잡고 장모님을 배웅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은희와 나는 부부로서 상을 치렀다.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 같았을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은희와 둘이 거실에 앉았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겠어. 응,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4년을 함께 살았지만 4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은희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24년을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지연이도 있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있고. 세훈 씨,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게 살자. 휴대폰도 스케줄도 모든 걸 공개하고 그리고 부부 상담을 받자. 혼자서는 이걸 해결할 자신이 없어. 그럴게. 뭐든지 할게.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고 느꼈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시 사랑하진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가족이 돼보려고는 하자.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매주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 쉽지 않다. 가끔은 상담실에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매일 저녁 차 한 잔씩 마시며 10분 동안은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은희는 미용실에 장모님이 쓰시던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놨다. 매일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렸다. 지연이도 자주 놀러 온다. 우리 부부가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빠, 엄마, 다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지연아,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화해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 장모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사랑도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라고. 49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24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 불륜을 용서하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고 한다. 나는 그 20%에 속하는 선택을 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지금도 가끔은 힘들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상처보다 슬픔이 먼저 마음을 열게 한다. 사랑은 끝나도 책임은 남는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4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다시 가족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장모님의 화분에서 새잎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